내 집 마련하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내 집 마련한 사람의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워요. 사실 가까운 사이에서도 하기 어려운 내 집 마련에 대한 솔직한 Q&A 바로 해볼게요. 첫 번째, 대출 얼마 받았어요? 첫 질문부터 너무 매워. 제가 위치랑 대출 금액 빼고는 다 질문을 받겠다라고 적었음에도 익명의 힘을 빌려서 제게 순현금 얼마 들어갔냐, 대출을 얼마 받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족끼리도 잘 안 하는 얘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얼마 대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예 얘기 안 하면 보는 재미 없으니까 비율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신축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에 취득세, 기타 부대 비용이 있죠. 인테리어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집 매수 자체에 들어가는 돈, 이 돈에서 50% 정도 받았어요. 사실 LTV가 70% 한도잖아요. DSR 계산해도 LTV 70%까지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월에 내야 하는 원리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까지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하는 게 그 당시에는 되게 너무 내 욕심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현금도 좀 남겨놓고 대출은 50%대 정도만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많다면 많은 비율이고 적다면 적은 비율인데요. 대출 많이 받았다고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어차피 DSR 규제가 있잖아요. 월에 100만 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내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 금액은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유롭게 대출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간이로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거 보고 나는 대략적으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해 보셔도 좋습니다. 후회되는 거 있나요? 저는 이 집을 매수하면서 후회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영끌할 걸. 대출 더 받을 걸. 이런 생각이 이제 와서 들더라고요. 원래는 1년에 한 1, 2억 정도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어서 돈 버는 족족 빨리 상환해가지고 돈 갚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일부 상환을 했다가 이제는 원리금 이외에는 상환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부동산 트렌드쇼를 갔을 때도 대출을 많이 받아두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앞으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졌지 쉬워질 일이 크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정한 적정 대출 금액이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집을 봤던 거였는데 허덕이더라도 대출을 더 받고 더 비싼 집을 보는 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해 늘 궁금증을 갖죠. 그런 느낌 같아요. 막상 제가 더 영끌을 해서 좀 과한 대출을 받고 집을 샀다면 제 성격상 엄청 예민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그만큼 더 커지잖아요. 월에 200만 원 상환하는 거랑 300만 원 상환하는 거랑 이 체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세상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저나 제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좀 대비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더 영끌을 하게 되면 정말 미래만을 위해서 20대를 보내게 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루라도 젊은 내 나이가 너무 소중한데 지금의 인생도 조금 즐길 땐 즐기고 휴식도 조금은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대잖아요. 잘 보내고 싶은데 제가 영끌을 더하면요. 해외여행 가는 것도 완전 부담스러울 것 같고 주말이 그냥 내내 계속 달릴 것 같은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집 마련 했더니 더 달려야 돼. 생각만 해도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영끌을 했다면 그 삶도 적응해서 어떻게든 살아는 가겠지만 내가 원하는 일상이 그런 일상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욕심이 없다고 정리를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추가 중도 상환은 안 한다. 할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하던가 해서 대출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단지 아파트도 많이 열어두고 볼 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막 2,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애들이 별로 안 사는 아파트가 취향이었어요. 여행을 가도 사람들 별로 없는 프라이빗 숙소를 좋아하고 성인 전용 숙소면 더 좋고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아파트를 살아오면서 세대수 적은 아파트 살 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이 뭐죠? 아파트 1층에서 돌아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차도 안 다녀. 제가 강아지가 있잖아요. 산책을 나가야 되는데 아파트 1층이 산책시킬 환경이 아니니까 일단 아파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부 지역 주민의 시민의식이 너무 아쉬워요. 부동산 언어로는 이런 걸 약간 민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추레한 옷을 입고 슬리퍼 신고 질질 나와서 길담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있는데도 피거나 차마 영상에서 말 못할 수준으로 더러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동네 산책할 때 진짜 힘들어요. 물론 대단지 아파트에도 이상한 사람 살 수 있겠죠. 원베일리에도 그 사우나에 변을 투척한 사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뭐 일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담배를 막 피는 사람도 나 말고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 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단지라면 사람이 많으니까 보는 눈이 그만큼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길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잠잠해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의식 수준이 상식적인 선으로 좀 잡히는데 너도 길담배 펴, 쟤도 길담배 펴, 막 다니면서 막 기속었어 이러니까 그래 나도 해야지 이렇게 너무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이가 들면 그냥 대단지 아파트를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후회스러운 이야기 그만하고 잘한 점, 살 수 있는 시기에 바로 잡은 거. 부동산 시장을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느낀 게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였어요. 물론 집값이 상승하기 전에 사는 타이밍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어차피 내 집 마련을 할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사는 게 중요했어요. 당연히 우리 같은 2030은 돈이 어딨어요. 집은 대출 받아서 사는 거지. 그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아본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계산을 하고 있었으니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출 규제가 막 터져.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집을 사기로 결정했을 때가 스트레스 DSR이 더 심해지기 전이었고 지금처럼 6억 대출 규제가 있지도 않았고 제 소득 자료도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였어요. 저는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수익이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2024년이나 2025년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부동산 규제가 좀 심해졌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역시 그때 구매했을 시기가 좀 더 좋았던 것 같다 이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뭐냐? 이거 되게 물어보셨는데요. 가장 신기한 변화는 제 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장 투자 어떻게 하지? 당장 돈 어떻게 모으지? 이런 책만 읽었거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일에 관련된 책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책들을 찾아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젠 진짜 신기해요. 큰 경기의 흐름이나 거시경제, 좀 긴 시야를 갖고서 이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찾아 읽더라고요. 왜냐면 집을 단기간에 팔진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당장 또 큰 투자를 할 정도로 목돈이 있지도 않으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이쯤에는 뭐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내 자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무의식 중에 최고의 매도 타이밍을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정확하게 언제 팔겠다라는 건 없거든요. 대략 정해놓은 것만 있지. 근데 그런 책을 보면서 더 장기적으로 안목을 키우고 결정을 하고 싶고요. 집순이가 됐습니다. 무조건 밖에 한 번씩은 나가긴 해요. 산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카페를 안 가요. 원래도 카페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주말이면 카페도 한 번 가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집이 제일 좋고 집이 제일 쾌적하니까 예쁜 카페나 그런 곳에 대한 니즈가 1도 없어졌어요. 조금만 가면 핫플이 진짜 많은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곳들을 크게 가지 않았다. 이게 또 새로운 변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이거 질문 정말 많았는데요. 뿅아리들이 보시기에도 제 집이 예쁜가요? 사실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150만 원 썼어요. 정확히는 152만 4천 원. 일단 신축을 들어왔기 때문에 다 예뻤고요. 기본 인테리어 자체가 그 중에서도 너무 잘 되어 있는 아파트였어요. 뭐 무몰딩이라던가 요즘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것들이 꽤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 집이어서 크게 건들 게 없었어요. 집에서 건든 거는 방 3개 도배. 제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회색깔 느낌의 벽지를 흰색으로 바꿨고요. 거실에 간접등 시공을 한 거였어요. 도배는 디아망 퓨어 화이트로 했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페인트 칠 이런 걸 한 느낌이거든요. 숨고에서 견적을 받고 제일 저렴한 곳에서 했어요. 112만 원에 방 3개. 그리고 거실 간접 조명은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드는데 안 하면 어쩔 뻔해나 싶을 정도로 메인 등을 안 켜놓고 간접 등만 켜놓거든요. 39만 6천 원. 이렇게가 인테리어 비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입주 시공은 뭐 했는지랑 비용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새 집이니까 입주할 때 이제 들어오면서 하는 시공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줄눈, TV 벽걸이, 탄성, 코팅, 공기, 소파 클리닝까지 했고요. 한 200만 원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가서 후회하는 시공을 먼저 말해보자면 코팅입니다. 제일 비쌌고요. 이게 신축을 들어가면 입주 박람회라고 신축 입주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업체를 싹 모아요. 그래서 공동구매 느낌으로 가격도 좀 싸게 하고 상담도 받고 계약하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현장에 가서 상담을
수정을 받아보면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코팅이더라고요. 사실 요리를 크게 안 하니까 일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크게 쓸모 있거나 효과를 본 건 아니었다. 그리고 줄눈 꿀팁 있어요. 제가 너무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일 유명한 걸로 그냥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펄 들어간 은색 줄눈이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안 예뻐서 무광을 추천드립니다. 잘한 시공은 탄성이에요. 세탁실이나 베란다 같은데 이렇게 바르는 건데요. 곰팡이 피고 막 결로 예방 뭐 이런 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효과를 제가 체감하기 전이지만 제가 예전에 신축 아파트에 월세로 살았었잖아요. 거기도 신축인데 세상에 겨울 되니까 세탁실에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신축도 곰팡이가 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탄성은 진짜 무조건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소파 클리닝도 10만 원이었는데 순고에서 찾아서 했어요. 거기 뒤에 보이는 이 소파가 제가 예전 집에서부터 쓰던 거다 보니까 클리닝을 한번 이삿짐에 뭐 먼지 묻고 하니까 하려고 했었어요. 소파 전용 청소기로 이렇게 클리닝을 하시는데 요만한 대야에 진하게 회색 꾸정물이 한 3번 나왔거든요.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겉보기에는 너무 하얀색의 예쁜 소파인데 먼지가 그렇게나 많았다. 근데 그게 제가 구매하고 6개월 뒤에 청소한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뿅아리들도 이 소파 청소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 완전 추천하고 저도 앞으로 충격받아가지고 계속 소파 청소 시키려고요. 그리고 대망의 가전 가구 비용은 얼마 드셨나요? 저는 집 살 때 자금 계산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 비용까지 아예 넣어서 자금 계산을 했어요. 제가 결혼식을 포기하고 예쁜 집과 여행에 돈을 쓰기로 했단 말이죠. 그게 저한테는 더 가치 있는 소비라서 그동안 자취할 때는 최대한 다이소 용품으로 썼고 가구도 뭐 이케아, 침대도 오늘의 집 같은 저렴이를 최대한 썼는데요.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제 취향인 거를 드리고자 생각을 해서 예산 자체를 3천만 원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구, 가전, 주방 용품 짜잘한 거 전부 다 해가지고 2,800만 원이 실제 지불 금액이었어요.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 살 때요 무조건 리빙페어 가세요. 리빙페어에서 제가 아낀 돈이 정말 많거든요. 코엑스에서 하고 마곡에서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모로 저렴했어요. 제가 나중에 금액 비교까지 싹 해봤거든요. 꼭 방문해서 저렴하게 겟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로봇 청소기나 냉장고, TV 같은 거는 기존 자취방에 쓰던 걸 가져왔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간 비용은 없어요. 그냥 템퍼 침대가 680만 원짜리고요. 뒤에 살짝 보이는 거실 테이블이 한 360만 원 정도 되는 테이블이에요. 비싼 애들이 껴있다 보니까 이런 금액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제가 딱 비싸게 쓰고 싶은 것들에 비싸게 투자를 한 거거든요. 요거는 맨날 제가 쓰는 거잖아요. 정말 만족스럽게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뿅구님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다 예측은 했는데 예측을 했음에도 너무 아픈 출혈이랄까요? 제가 처음에 샀던 집이랑 지금 집이랑 가격이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매년 내는 재산세가 일단 너무 아프더라고요. 집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집이면 일단 100만 원은 무조건 넘으니까 매년 한 번씩 100만 원 넘게 일단 내야 되는 거예요.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그걸 계속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걱정이고요. 집값만 있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취득을 했으면 9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3.3%를 내야 하니까 이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집값에 당장 그 분양가에 포함도 안 돼. 근데 하지만 나는 진짜 몇 천만 원을 내고 있어. 이런 것도 지불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집을 사본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낼 때마다 마음이 진짜 쿵쾅쿵쾅 걸어요. 이렇게 내가 모으기 어려운 이 돈을 세금으로 낸다니 하면서 정말 별별 세금이 많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집을 선정한 기준. 첫 번째는 주변에 변화가 있을 곳을 선택했어요. 당연히 제가 실거주 측면에서 돈이 엄청 많았다면 그냥 살기 좋은 곳을 갔겠죠.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아파트 상가에도 채울 거 다 채워져 있는 이미 사람들이 좀 잘 살고 나간 집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지역을 임장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한남동도 그렇고 일산의 킨텍스역 부근도 그렇고 시세가 되게 유의미하게 움직였던 아파트들을 보면은 불편할 때 사서 주변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것이 제일 상승폭이 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대박이라고 하는 곳들도 다 처음부터 잘 정돈된 곳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 좋은 소식도 있고 개발 예정인 것들도 있고
같고 직장도 더 괜찮아질 것 같고 여러모로 저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어요. 아니 그럼 뿅뿅님 재개발, 재건축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는 집에 있는 시간도 길다 보니까 집 내부 컨디션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제가 사업도 하고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이 나오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쉬는 것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많이 못 쉬니까 쉴 때는 제대로 쉬자. 그리고 제가 일을 집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집도 좀 깔끔하고 쾌적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효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재건축, 재개발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집 예산대에서는 신축이 아닌 애매한 연차의 경우에서는 초기 분양받았던 사람이 이제 가장 이득을 많이 보고 점프를 해서 팔았고 그 이후의 시세는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신축을 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청약을 제가 엄청 판 거예요. 청약에 대해 기초부터 쉽게 알고 싶다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청약 전문가분이랑 가벼운 학습지랑 같이 2030을 위한 청약 학습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9월 말에 오픈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오픈할 때 맞춰서 제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스포를 해봤고요. 사실 저는 이유가 정말 많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고급화 중요했어요. 결국에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신축이라고 하면 적어도 조식이나 사우나, 역을 지하로 비 안 맞고 갈 수 있는 전용 통로라거나 잘 관리되고 있는 고급스러운 시설이 내부에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신축보다는 무조건 더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고급화 잘 된 신축은 모든 신혼부부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고소득자들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집을 팔고 싶진 않지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때도 전월세 수요가 충분히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특정이 돼버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을 할게요. 살면 살수록 다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갈아탈 생각이 있냐, 갈아타기 계획은 어떻게 되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특히 저희 같은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년 전에 했던 생각이 확 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확답은 못하겠지만 아이 생각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더 낮은 급지로 가서 원리금 부담도 줄이고 좀 노후까지 정착을 해서 살 것 같고요. 아이 생각이 들면 더 상급지로 갈 플랜을 열심히 또 궁리를 하겠죠? 지금은 제가 조금 많이 지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제는 좀 짧게 가볼게요. 부모님 반응은 어땠나요?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생 살 집이 아니라는 걸 되게 신기해하는 느낌이세요. 저는 이 원리금을 10년 넘게 내고 있을 생각이 없으니까 몇 년 살다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친구들, 지인들 반응은 어떤가요? 물어보셨는데 제 주변에는 집이 있는 지인들이 좀 더 많아서 그냥 다 막 축하해주는 정도? 집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진짜 부럽다, 너무 좋다, 나는 언제 집 사냐 이런 느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집 없는 친구들도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은 크게 안 들어요. 애초에 이 집이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산 집이 아니라 제 삶에서 오랫동안 꿈꿔온 목표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크게 막 떠올리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반응이 이래서 좋다, 이런 반응은 별로다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집을 사고 만족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 일몰 때요. 일몰이 기다려져요. 제가 서양 집에 처음 살아보는데 서양이 일몰이 기가 막히거든요. 아침에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남양집 살 때도 좋았는데 제가 완전 일몰 러버거든요. 여행지에서도 일몰을 꼭꼭 봐야 되는 4시부터 환한 빛이 들어오다가 이제 그 환한 빛이 가면 일몰까지 볼 수 있는 이 서양 집이 정말 의외로 제 삶의 만족도를 너무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저는 서양 집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정적이신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오히려 집을 사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더 안 들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삶 너무 좋지. 근데 유지를 계속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그래도 좀 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좋은 집에 한번 살아버리니까 나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커져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집이 있으면 저도 좀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 낳기 팍팍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여전하고요. 아직도 사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내 기준을 잘 잡고
있고 적당히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더욱 들었던 요즘이었습니다. 네, 뿅아리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목표를 이루게 되면 또 새로운 목표가 금방 생기기 마련이니까 여러분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건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뿅아리들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것까지 제가 싹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